자,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ISL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이 구간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지나가고 있고 외국인의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폭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순매도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로 55,800원 지나가네요. 자, 여러 가지 또 오늘 우려할 부분 그리고 기대감을 갖는 부분 많습니다만 이 속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분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탑10 현재 나와 있는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현재 팔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러브콜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KB금융, HD현대일렉, 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등등 일단 금융주단이 좀 많이 보이네요. 어제 팔던 쌈바는 오늘 다시 사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순위가 밀려났긴 했지만 그래도 순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사실 근데 오늘은 테슬라 데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까지 현재 보이고 있는데 쭉 보니까 LG 엔솔 5위에 현재 자리를 하고 있네요. 2차 전지단이 외국인 쪽에서는 안 보였는데 기관은 그래도 LG 엔솔 꾸준하게 현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테슬라 폭등. 잘 확인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가 싶을 거고 아마 모아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스타트인가라는 쾌재를 부를 어제장의 모습도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 2차 전지주가 LG 엔솔만큼은 어제 지켜줬거든요. 근데 오늘 왜 뜨뜻미지근하지? 이건 시장 탓으로 돌려야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떤 특정 기업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이제 매크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이제 한국 GDP 이제 3분기 GDP가 사실은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수출 분야들 이제 가장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은 이제 환율 상승 부분들을 많이 주목을 하실 텐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들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외적인 어떤 안보 영향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기업에 대해서의 어떤 안정적 투자라는 어떤 그 밑받침이 되는 근거가 많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잘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이제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사실 상승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상승폭이었다는 점이 좀 많이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과감한 베팅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근거는 지금 유럽이나 혹은 이제 미대륙, 그러니까 구대륙과 신대륙에 대한 어떤 매출보다는 지금 중국 내에서의 매출 수요를 회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진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육성 자금을 사실상 정부 자금으로 거의 덤핑을 하다시피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 지금 유럽 내에서 수출이 제한된 어떤 전기차 물량이나 배터리 물량들이 결국은 이 중국 내수에 이제 운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은 더 기대가 될 것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테슬라에 납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리튬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중국 광산 기업에서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테슬라만의 기대로 우리가 커플링하기에는 여러모로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 부정적 영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오히려 이 기회를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해서요. 차 소장님. 오늘 뭔가 확실한 수급이 좀 생각보다는 덜 모였었던 쪽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메가팩 관련해서 ESS까지 확장시켰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사실 테슬라가 불을 던질 쪽은 ESSD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전기차 업황으로 이 테슬라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의미 없다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테슬라 이꼴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에게 호재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근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일단 매출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잘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랑 반응이 없느냐?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그 테슬라가 오르면 우리나라 이차전지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거기에 의문점을 던져야죠.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못 올라?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식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본인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테슬라가 3분기에 탄소 배출권을 1조를 샀습니다. 1조를 팔았죠. 1조를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EPS가 증가했지만 EPS에서 1조를 빼야죠. 그렇고 나면 매출이 6%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비용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싸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30% 매출을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머스크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근제는 뭐가 있죠? 저가형 자동차를 내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가형 자동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까요? 당장 LFP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논리적인 신분이 더 많아졌다고 봐요. 왜 우리 증시가 못 오르느냐? 우리 K 증시는 안 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K 증시에도 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보니까 야 저가형 판대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 소재 업체들이 이득을 봐?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찌됐든 물건을 팔았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와 우리가 한 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 앞두고서 다 같이 놀았어요. 정말 다 우리 캐즘에 걸려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우리끼리 해서 봤는데 그 캐즘은 우리나라에만 발생을 한 거고 중국에는 여전히 캐즘보다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죠. 무서운 것은 뭐다? 다 같이 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얘는 밤새 공부해가지고 얘는 놀라운 성적을 나타내 1등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비유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없이 지금 테슬라가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우리는 무서운 거죠. 마지막으로 결정타 한 방을 미국이 때렸죠. 전 세계의 리튬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 자원이라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리튬 개발을 허가를 안 하다가 이번에 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리튬 광산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되는데 그럼 뭐 어디를 파도 나오는 거니까 그 뉴스로보다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 소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기 시작한다라면 중국 따라잡는 건 금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에 기대고 있습니다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이거 조금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포지션이. 일단 첫 번째는 나름대로 업체들이 전기차를 팔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캐즘이 극복되고 난다라면 캐즘 무조건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데 어쨌든 캐즘이 극복되고 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올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부분의 의문을 갖기 시작한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다음날 내가 이차전지주를 따라서 산다라고 본다라면 그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더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즘 이후도 물론 아직 캐즘 안에 있다라고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에 8위에 올라와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순매도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뭐 매일매일 신저가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냈다라고는 하지만요. 뭐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린 게 반성문인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그래도 오늘은 지킵니다. 이거는 잘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반도체를 막 떠들었을 때 탄력도 대비해서는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가 뭐 반성문을 내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반성문 내서 뭐 선처의 영향으로 뭐 조사를 안 받고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의미가 없고요.
뭐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폭락 이슈가 나왔을 때도 분명히 그때도 아마 저랑 이제 상주 위원님, 상주 소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SK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그리고 실제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자체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커플링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우수한 실적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과연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만약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 대해서의 후행 역할로 인해서의 어떤 소비 비축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도 지금도 여전히 지금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번에 뭐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슈퍼컴퓨터인 이 AI 도조에 대해서의 물량들을 또 SK 하이닉스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어떤 이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을 때 고객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걸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위탁 업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지금 여전히 그 위치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맞다 틀렸다 뭐 물론 이 부분은 뭐 지금의 입장에서는 또 모건 스탠리가 틀리지만 또 언젠가 또 모건 스탠리가 또 알고 보니 모건 스탠리 또 맞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동전 뒤집기로 이렇게 흔들리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육성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투자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계속 주시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어떤 뉴스거리에 너무 가십거리에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를 향한 이러한 방향은 안정화가 됐는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의 강도가 좀 체감상 달라진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강도가 만약에 달라진 거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공매도가 지금 사실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실 시장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오늘 시장도 뭐 코스피가 뭐 보합권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뭐 200개가 조금 넘는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200개가 지금 뭔가 확실하게 좋은 이슈가 있고 이 섹터가 어떤 성장을 했다더라 이런 기대감을 올라간다기보다는 다 지금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어떤 지분 싸움들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다툼 속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 안에서의 어떤 매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 한국이 굉장히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의 먹거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악재성 보도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입하기가 또 어렵고, 그러면 또 이럴 때가 외국인 기관들 또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 그래도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기대들이 높아지는 와중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굳건히 지켜줬던 SK 하이닉스 참 예쁘다라고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뭐 파두나 TLB 이쪽이 좀 꿈틀거렸어요. 물론 테슬라의 이슈가 좀 더 강했긴 했는데 기타 소부장단으로 확장시켜가는 전략은 그래도 아직일까요, 차 소장님?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시장의 강세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조금 전에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를 보면 지수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와 선물과의 연계를 해서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네. 이제 플레이를 하고, 특히 이제 개별 이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오늘 시세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수급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만 건드려주면 KB금융 같은 것 뒤에 오늘 뭐 7%씩 올라가 버리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되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항상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 단점 뭐죠? 언제 그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하이브 관련해서 네. 그때 여러분들 막 얼마 더 주네 온갖 유튜버들께서 더 줄 거라고 했다가 그 뒤에 휘칭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건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손절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부장보다는 대형주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저는 좋아요. 원래 중소형주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위 중소형주들을 치고 빠지는 게 능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분들이 할 때는
이게 정말 물이 넘칠 때 그때 이제 묻어가는 어떤 매매가 가능하지 지금은 정말 물이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 전문가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매매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갔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제가 올 주초에 제가 오후에는 월수금 나옵니다만 주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후반에 20만 원 넘는 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사십시오. 그때 이제 월요일 질문이 그거였죠. 실적 발표 나오는데 좋으냐?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수급이다. 왜냐하면 네. 20만 원이 매물대니까 20만 원 뚫어주는 걸 보고 사라라고 주 후반쯤 뚫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좀 늦게 오늘 뚫었어요. 근데 오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 11시 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정화 단계니까 다음 주 월화 정도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오후 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20만 원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건 교과적인 매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에서도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중소형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중소형주에서 오늘 올라가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꾸준히 가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요? 파도는 어제 사서 오늘 고점에 팔지 않았는 이상은 먹자 것 없어요. 네. 지금 파도를 보신다? 이거는 내려왔어요. 교과적으로 봐서는 안 될 모양이죠. 그렇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지만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3% 올라오면서 와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삼성전자 뭐에 달렸다는 걸 보여준 거죠? 수급에 달렸다라는 거죠. 수급.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소위 베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배당과 관련돼 있고요. 연말 배당과 관련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분기 배당 관련주다. 둘은 12월 말일로 배당 주지만 KB금융은 12월 말일로 배당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KB금융은 언제 배당 주느냐? 3월 말에 하고 4월 초에 배당락이 생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공매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잡힌다라면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KB금융이 오늘 배당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12월 말일자 배당 없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사실상 호실적에 기반했고 배당 얘기가 스멀스멀 나왔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네요. 모멘텀 강도로 보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수급상 지금 들어오기는 합니다. 물론 장 끝나고 취합되는 수급까지 저희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쪽 너무 궁금해집니다. 실적 3분기는 원래 부진했었을 거다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력기기요. 이거 걱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걱정 없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계시는지요, 김덕호 대표님? 전력기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 보통 가을에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피서도 가야 되고 그러면 실제 이제 공사가 뭐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거는 어떤 계절적 요소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사실은 태풍 영향이 없었죠. 태풍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더위가 좀 심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꾸준하게 지금 수요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번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많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전력주들이 또 오늘 마찬가지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실적 발표 앞둬놓고 이렇게 좀 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HBM3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특히 AI 산업이 AI 산업이 유망해질수록 반도체 쪽이 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도 기존 거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이걸 같은 걸 쓰려고 하니까 똑같은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력 소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서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액침 냉각 뭐 공냉각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테마가 일종의 어떤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오늘 꼭 무리하게 전력주를 잡으시라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차라리 이 이연되는 테마들은 계속해서 먹거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이 종목을 뭐 무조건 10% 20%씩 과감하게 담으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오히려 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전력 설비주가 같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선주들 왜 설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전력을 또 설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구리 가격 얘기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경기 연착 얘기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저는 오늘이라고 해서 꼭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 갖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 10 중에 1위 차지하고 있는 거 현대모비스. 현대그룹 얘기하면 차 소장님 나와주셔야죠. 소장님,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조금 전에 이제 기아 실적도 네, 이제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테슬라 꺾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현대그룹이 가장 추미의 관심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현대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기아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현대차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현대차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 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현대차를 주봉으로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밴드 내에서 저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봉의 움직임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작죠. 네. 그렇다면 저건 어느 정도 수렴형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저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배구조 개편 얘기를 하잖아요. 지배구조 개편의 근거는 뭐죠? 결국 그러니까 삼성의 예를 들게 된다라면 결국 오너에게 그 각 지분, 이제 각사에 붙어져 있는 지분을 맞교환한다라든지 어렵게 해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라는 측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너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글로비스죠. 글로비스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도를 놓고 본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여름에 글로비스가 올해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얘기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뭐 했죠? 글로비스 창사 이래 처음으로 IR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 3년 동안 교과서, 제가 얘기한 대로 교과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타를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현대차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대차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됐고 그게 삼성물산이 됐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식보다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나 모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우죠. 하지만 새롭게 내가 지배구조 개편과 관심을 좀 가지시려면 현대차를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차는 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12월 말 배당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공매도와 관련된 롱숏 포지션을 잡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까지도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비스 글로비스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금도코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오늘 모비스가 좀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 뭐 지배구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 모비스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주 소장님 말씀하고 좀 예. 동일한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좀 이제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좀 이탈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때 이제 6월까지 계속 상승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뭐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 법인에 대한 상장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인도 법인에 대해서의 어떤 IPO 이제 모이는 자금이 얼마더라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법인에 투자를 하는 자금이 많아진 건데 그거를 현대차를 투자를 한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한두 달 동안에 현대차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움을 좀 느끼셨겠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네? 겁을 먹으신 분들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이 이미 나온 상태고 어느 정도 실적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분기나 배당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은 매집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 먼저 상행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이제 좀 단기적인 매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상승할 때 비중을 다시 원비중으로 덜어내시는 전략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적인 면 더하기 지배 구조까지 깔려있는 현대차 그룹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금융주가 사실 궁금해요. 차 소장님, 오늘 진짜 폭풍 매수 들어갔고 호실적 어제 4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끌고 가줘야 하는 건가? 배당이 또 3말이라면 아직도 기간은 남아있는 건데요. 어차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 투자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탁탁 쳐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다른 금융주들은 안 쳐주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금융주 제가 쳤으니 이걸 따라 들어가자니 또 갑자기 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죠.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안 움직일 때는 정말 안 움직이다가 가끔 한 번씩 탁탁 쳐주거든요.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배당주로 미국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니 지금 내가 배당 몇 프로 받자 하는 것보다 지금 뭐 막말로 오늘 뭐 현대모비스 갖고 있었으면 몇 프로를 봤을 텐데 이거 참 답답하죠. 그래서 참 이게 뭐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안이 나왔습니다. 뭐다? 밸류업 ETF가 다음 달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관심을 갖는 건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당을 언제 주는지 차영주가 얘기했는데 솔직히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실 거예요. 뭔데 배당을 저렇게 해서 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달에 이제 왜냐하면 상장지수 펀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ETF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들을 증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 중순쯤 되면 ETF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행주, 금융주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 ETF를 투자하신다라면 꼭 먹고 알 먹고, 더군다나 이거는 정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배당 관련해서 여러분들 펀드 나왔을 때 3년 동안 수익률 좋았거든요. 그분 참조하시면 다음 달 나온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ETF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모아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